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대표에게 듣는 한국 정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2부까지 참여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뭐 2부는요. 전번에 1부에서는 이제 자전적 그런 자기 소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2부에서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 대표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하시고 계셨으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또 우리 정치인들에게 이것이 정치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것이 보수 정당이다. 이 말씀 좀 해주시고 특히 최근에 이제 총선이 가까워오니까 이쪽 저쪽에서 신당 만들겠다고 굉장히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우선 질문을 제가 먼저 하나 시작을 할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당 만들겠다고 나서는데 정말로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혹시 계산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글쎄요, 뭐 내가 그분들 한 번 한 번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또 어떤 기반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당을 만든지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존 정당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우선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막 여기저기에서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정치에 굉장히 지금 요 시점에서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쇄신이라고 봅니다. 이 쇄신을 그 한자로 인쇄할 때 바꾸고 고치는 정도의 쇄신이 아니라 완전히 깨부수는 완전히 부셔버리는 쇄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뭘 쇄신해야 되느냐? 저는 기득권을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기득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진보 쪽도 그동안의 진보의 주축 세력들이라고 하는 단체들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그 조직들조차도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이 기득권을 갖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항상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치는 쇄신을 해야 되고 쇄신은 기득권을 깨는 거고 기득권을 깨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까처럼 신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당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득권을 쪼개고 가르고 완전히 부수고 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나면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신당을 한다고 해서 그 신당들이 다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제기했었던 그러한 말하자면 바람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더 거대하게 뭉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제가 우리 화면 밖에 있는 분이 있어요. 화면 밖에서 촬영도 해주시고 또 편집도 해주신 우리 모임의 간사 청년의 대표로서 그 이 대표님한테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30대 주자시네요. 그러니까, 네, 30대 청년으로서 여쭙고 싶은 게요. 어쨌든 지금 신당 창당에 있어서 청년 전문가 그룹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CEO 뭐 소상공인 대표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이제 봤는데요. 그 외에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저는 세 부류를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는 현장 경험 있는 전문가 그룹들. 거기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의제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제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들 중에 당연히 젊은 사람들도 포함돼야 됩니다. 과학자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해외 유학을 한 사람 중에서 굉장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전공 분야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제가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소상공인들의 조그만 가게를 차려놓은 젊은 사람들 중에 소상공인들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을 대신해서 진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가 아니라 저는 젊은 세대들을 신뢰를 합니다. 솔직히 과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진 선생님이나 나훈아 선생님이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나고 노래를 잘했다 하더라도 요즘 젊은이들처럼 빌보드 차트에 올라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그렇게 많은 좋은 연기를 다 잘했다고 하지만 세계 93개 나라 안방을 차지하고 가서 점령을 했었던 대장금만큼 이렇게 멋진 그런 연기와 이런 드라마를 과거에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접해보면 37살짜리, 39살짜리, 41~2살짜리 대기업에 이 말하자면은 부장급, 이사급들이 벌써 박사학위 다 가지고 있고 4조, 5조짜리 세계 프로젝트를 완전히 팀장이 돼서 가서 그걸 따로 가방 하나 축해두고 뛰댕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국제 금융 흐름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흐름부터 시작해서 특히 미중 경제 관련을 포함해서 너무 큰 흐름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중에 다양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야도 좋고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매니지먼트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문화산업 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법률가들도 있다고 보고 그것 말고도 환경론자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서 키워가야 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이가 19살이 돼서 첫 투표를 하게 될 때까지 우리 정치권은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돌봐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젊은 부부만큼 그 젊은 엄마만큼 얘기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대표들도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요. 18대 때 저랑 같이 국회의원을 했었던 사람 중에 노동당의 민노당인가 그쪽에 강기갑 의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촌놈 출신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국회 와서 연설을 하면서 농업 문제를 연설할 때 그 사람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고 아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버드가 아니라 그 어디를 나온 사람도 어떤 박사도 그 사람만큼 농업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분야에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 그러면 석사, 박사 이래서도 포스트 닥터 코스 이래가지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생활에 있어서 현장의 전문가 그래야 사실은 또 20대도 나오고 30대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학문적인 어떤 과정을 쭉 밟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일간에 많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의원님께서는 보수와 진보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캐치홀하는 포괄 정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려하시는 분은 그동안의 보수의 정치에 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보수 정치가 분열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보수 정당에 있었었고 호남 출신으로서 내 이념과 노선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내 발로 보수 정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보수가 뭐예요? 혹은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진보 쪽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보가 뭐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수는 진짜 진보 쪽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진보 쪽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수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좀 깊이 있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30분을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30분 동안에 자기도 자기 말에 헷갈리게 되고 자기조차도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쟁도 하고 또 북한이 우리한테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을 때 또 미소 간의 이러한 이념 분쟁과 완전히 그 대결 구도를 벌릴 때에는 굉장히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진영에서 생존 자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소 간의 대결 구도가 끝나고 전 세계 많은 소위 우리가 말했었던 좌파, 공산주의 이쪽을 주장했던 나라들이 많이 지금 다 개혁 개방을 다 해서 심지어는 그 원조 국가인 소련도 러시아가 됐고 중공도 중국이 됐고 동구권도 다 변했고 북한 빼놓고는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리, 실용 이런 걸 따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보수와 진보를 한 당 안에 다 끌어안고 거기서 격렬한 토론과 논의를 한 끝에 예를 들어서 자 3년간 시행해보고 그 뒤에 다시 개정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도 토니 블레어가 36살 때 보수당의 정책을 과감하게 도둑질하다가 제3의 길로 포장을 하고 안정감을 주니까 바로 집권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제 진보와 보수를 그냥 정치권에서 편을 가르자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진보의 정책들, 보수의 정책들에 대해서 그냥 섞어서 이렇게 해온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일본의 학자가 저한테 캐치 올 파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쭉 그 다른 나라의 사례나 또 우리 내부의 사례나 이런 걸 봤더니 이걸 포괄 정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포괄 정당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보수가 근간입니다. 여기서 나는 보수가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위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좌파, 공산 세력들은 이미 망했는데 왜 실체가 없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왜 그 사람들하고 대결 구도를 갖느냐 이겁니다. 좌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을 모델로 하고 있는 좌파는요 분명한 좌파입니다.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의 훨씬 더 비중을 두고 그쪽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수 정책을 안 씁니까? 그쪽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좌파는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반공 좌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분명하게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분명한 좌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친북 좌파라고 봅니다. 저는 친북 좌파는 저 개인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북 좌파들이 우리 국내에 얼마나 있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저는 2%도 안 된다고 봅니다. 5천만 명이면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의 친북 세력이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몇몇의 얼마 되지 않은 이 친북 좌파 세력들이 과거의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원하는 바를 못 해주고 실망을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먹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가 규합된 것이지 실제로 친북 좌파는 저는 2%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보수들은 보수다 진보다 따지지 말고 98대 2 우리는 98이다. 국민의 98을 다 끌어안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저 2% 저 사람들 우리 경쟁도 되지 않은데 왜 쟤들하고 티격태격 싸우냐. 왜 대학생 유치원하고 싸워. 우리가 우리의 바른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갈고 닦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일본의 자민당이 63년 집권한 건 못지않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신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말하자면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 지금 지켜보시듯이 지금 이정년 대표께서 질문의 기회를 전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예, 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도 쇄신을 넘어서 혁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 상황 전체는 그렇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 진영이라고 사실은 이제 한국당도 뭐 참 유감스럽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대선 실패와 지방선거 실패한 정당으로 남아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 쇄신과 통합이 어쨌든 간에 절대적 과제인데 만약에 통합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어렵고 내년 총선이 어려우면 다음 대선도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일반 그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통합, 가장 분열되어 있는 보수 통합의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이정현 전 대표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넘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보수 통합과 쇄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탄핵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보수를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고 보수다 진보를 떠나서 또 우리 정치를 어렵게 만든다고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여러 가지가 지금과 상황이 다른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 말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답변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 통합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로 통합한다고 해가지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혼자라면 당연히 얼마든지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합쳐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갈라졌다는 얘기인데 갈라진 데는 그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다 갈라졌는데 그걸 어느 한두 사람이 그걸 통합을 하자 그 갈라졌던 걸 다 잊어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미봉을 해서 봉합을 한다고 그게 합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뭉친 보수가 또 나머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진보 보수처럼 이런 식으로 또 편을 갈라서 한다 그런다면 그 다음 또 거기에는 어떻게 또 넘을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서 보수가 자신감을 갖고 아까 보수라 진보를 떠나서 그래봤자 보수가 주축입니다. 왜냐하면 친북 세력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한테 뭉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보수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간단하게 현대사만 한번 봐볼까요? 전부 보수가 했습니다. 이렇다면은 자 우리가 독립이 된 이후에 건국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이는 세계 공산화 전략에 따라서 남한을 공산화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냈을 때 우리 힘으로만 막아낼 수 있었습니까?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보수 세력들이 나서서 그래도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 진영을 끌어들였고 그게 보수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낙동강까지 밀렸었던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냈습니다. 누가? 보수가 주축이 돼서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막아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뒤에 빈곤입니다.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 얘기했었지만은 시골에서 저같이 큰 사람들의 동네 거의 대부분의 형들이 머슴을 살고 거의 대부분의 여동생들이 식모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민주고 인권이고 제도고 시스템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산업화를 통해서 그러한 식모와 그리고 머슴살이 했었던 이 땅의 청년들을 갖다가 전부 이제 회사 직원으로 공장 직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던 이 직원들이 배운 기술로 갖고 공업사를 차리고 또 더 숙련공을 해서 큰 회사를 세우고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데 누가 했습니까? 보수가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걸 토대로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토대가 됐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넉넉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사람 대접받고 싶어하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넉넉하니까 야간대학교로도 가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자유가 뭔지 민주가 뭔지 내 권리가 뭔지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보수 세력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들이 야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진보입니까? 이분들이 좌파입니까? 제가 합당을 해놓고 3당 합당을 해놓고 봤더니 김영삼 대통령과 통일민주계 사람들처럼 철저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진보고 좌파입니까? 그분들 보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고 좌파인 줄 알았습니다. 열린 우리당 만들어서 호남민주당 도려내고 이렇게 했을 때 봐보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을 가깝게 모셨던 사람들의 주축이 실질적으로 나라가 합리적이고 바르게 가고 성장하고 이런 걸 바라는 정말 보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진보고 좌파가 아니라 이분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실상의 보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있게 되는 이 문만 열면 넘치는 이런 풍요와 그리고 이런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세계적인 이런 위치와 지위를 오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좌파가 뭘 했을까? 저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나는 소위 말해서 여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좌파가 뭘 했냐라고 물은다고 한다면 저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왜?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양극화를
바로 그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가장 크게 양극화가 있었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청년 실업 문제가 그때 가장 심각하게 이렇게 부각이 됐었었고 여러 가지 혼선과 혼란과 동맹들과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때 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좀 더 말하자면 인권이나 권리가 더 빨리 찾아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과 가진 사람들 편으로 갔을 뻔하고 엘리트 위주로 갈 뻔했던 것들이 그분들이 격렬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서민층과 그래도 덜 배운 사람들과 이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졌던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오늘날 72년 헌정사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의 절대적인 근간과 주축은 보수 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굳이 진보 보수를 나눠갖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여러분 제가요 이정년 대표 이 답변을 좀 짧게 하고 그래서 질문 기회를 늘리려 했던 이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그렇지만 제가 이 대표의 말씀을 막지 못한 것은 정말 열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능변이고 또 사실은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는 경험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듣기에 좋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 이정년의 선거론, 이정년의 정치론 또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아예 이 대표 혼자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 이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죠? 재미도 있었고 또 이거 살아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를 이해하고 한국 정치를 이해하고 특히 이제 우리 보수 정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